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요약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요약 자료는요, 그 기본서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얘는 이제 조금 더 거기다가 좀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압에 대한 분류, 저압, 고압, 특별고압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다 그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자료입니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아까 뭐였죠? 고압 배정, 가공 배전선 같은 경우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으로 외웁니다. 네, 수지식은 방사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환상식은 루프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망상식은 네트워크식이라고 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똑같습니다. 고압이 가공이 있었고, 이제 지중이 있습니다. 지중은 방사상, 예비선, 환상,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다. 아까 저압 배종계통, 그 다음 저압으로 가게 되면 방사상, 저압 뱅킹, 저압 네트워크. 이런 그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압을 물어보는데, 저압 배종계통을 물어보겠는데, 이 세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압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서 아까 그 고압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그 부분이 교재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수전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가공 지중, 뭐, 3상 3선, 3상 4선, 저압 배전, 단상 2선, 단상 3선, 단상 3상 3선, 3상 4선식. 이제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한다? 전압 조정 방법이 어떻게 된다? 전압 조정 계통도 어떻게 됐죠?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압 조정하는 법, 발전기가 있었고, 동기조상기가 있었고, 회전기 쪽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정지기 쪽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그게 뭐였죠? 콘덴서, 리액터,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전압 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동기조상기, 발전기, 그 다음에 션트 리액터, 그 다음에 콘덴서, SVC, 이런 것들. SVR. SVR은 이제 그 변전소의 모선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났고요. 적용 방법. 이제 발전소, 변전소, 저는 이제 발변주배로 외웠습니다. 무조건. 발변주배.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배전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발변주배. 이렇게.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주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전력계통공학에서 이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AVR, AQR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시죠?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딱 그림? 생각 안 나시나요? 여기 변전소 쪽에서 전압조정 AVR, AQR,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두 개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했던 이 그림이 생각 안 나시나요? 그게 뭐였죠? 그게 종합제어였죠? 종합제어를 할 때는 그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계통에서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있었다. 그게 뭐죠? 전압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QV 컨트롤에서 전압 조절할 때 그 그림이 생각나시면 여기다 그런 그림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왜? 거기서 이제 QV 컨트롤에서 전압 제어를 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제어를 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개별 제어에서는 뭐였죠? 각각을 개별로 제어한다고요. 변전소에서 개별 제어할 때 어떻게 했죠? LRT라든가, 그 다음 OLTC라든가, 발전소에서 제어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개별 제어했죠. 그 다음에 협조 제어는 뭐였죠? 여기 CRT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전소 있고, 발전기, 옆에 계통까지 같이 보는 게 협조 제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종합 제어는 뭐라고 그랬죠? 발전소하고 변전소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부분, 전력계통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죠? ELD, 경제 부하 배분까지, 경제 운영까지. 이 ELD가 맨 위에 올라갔었죠? 그것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발전소의 전압조정 AVR, AQR. AVR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직접적으로 전압 조정하는 게 뭐였죠? 그게 바로 OLTC였죠. 그래서 ULTC 같은 경우. 이게 간접적인 제어 방법입니다, 이거는. 얘는 직접적으로 탭을 제어를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지만 얘 같은 간접적으로 무효전력을 투입을 하거나 가감을 해서 제어를 하죠. 그런 내용들. 주상변압기에서는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얘는 NLT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탭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총. 5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압이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승합기를 이용해서 떨어지는 걸 한 번 더 승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전압은 여기다.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목표 전압에 갈 수 있게끔 한 번 중간에서 다시 승합을 해서 그 목표 전압에 오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승합기 같은 경우 어디 쓰여지느냐? 저기 농촌 같은 경우 이렇게 배전선로가 길 경우 중간에 승합기를 통해서 이제 맞춰주기도 합니다. 평상시 때는 부하가 안 걸리거든요. 농촌 쪽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농번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부하가 걸려지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탭을 또 조정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손실계수 나왔죠? 아까 손실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얘기 자세히 보시면 손실계수는 H라고요. 부하율은 F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기간 중, 밑에는 같은 기간 중, 같은 기간이라는 전체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 어느 기간은 그 일부라는 얘기죠. 그 밑에는 전체고 위에는 변화율 부분, 어느 기간 중. 근데 전류의 제곱의 평균인데 여기다 저항을 곱해주게 되면 그때는 손실 전력이 됩니다. 여긴 최대고 여긴 평균이죠. 얘는 최대고 평균이고요. 나중에 이제 최대하고 평균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나중에 가시면 부하율 같은 데 가시면 최대분의 평균 쓰는 부분이 부하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전체, 위에는 조금. 그래서 밑에는 최대, 위에는 평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100이 들어갔으니까 율이 되겠죠. 나중에. 예? 부하 형태, 말단일수록 큰 부하. 평등 분포, 송전단위일수록 큰 분포.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요. 중앙일수록 큰 분포해가지고 중앙일수록 이렇게 큰 분포의 그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얘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 부하가 이렇게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쓰겠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왜? 얘 부분이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제 평등 분포의 위나 아래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그것들도 이제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또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갔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됐죠. 그래서 걔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 두 개의 곡선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산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면 두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되니까. 동선 감소 대책은 뭐라고요? 건선수를 저감하면 됩니다. 변압기도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요. 변압기가 이렇게 롤 같은데 이렇게 건선을 감습니다. 건선을 감고 나면 그 다음에 절연지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나의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어 감고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레이어를 이렇게 감아 놓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다 이렇게 절연지를 붙입니다. 그 바깥에 또 레이어를 또 감고 절연지를 또 붙이고 바깥에 또 레이어를 감고 이렇게 여러 개 적층을 해가지고 감습니다. 감은 다음에 그걸 이제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건선을. 근데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거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통이 있고 요 바깥에 이런 통이 있습니다. 요 안에다 건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진공을 걸은 다음에 에폭스 CG 같은 걸 여기다 주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진공으로. 그래서 이제 몰드 변압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 보여지죠. 근데 나중에 보시다면 이게 진공으로 주입하다 보면 중간에 공급 같은 게 생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부분 방전이 일어난다든가 해가지고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나중에 변압기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분 방전으로 활선 상태에서 체킹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몰드 변압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요거는 이제 참조를 알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여기다 이제 계속 감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감다 보니까 하나 감고 바깥에 씌우고 하나 감고 바깥에 씌우고 그다음 나중에 진공으로 주입하니까 부피가 좀 더 어느 정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거 같은 걸 만드는 게 힘든 게 왜냐면 금형에다가 넣고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금형이 큰 게 없다는 얘기죠. 표준형 같은 경우 뭐 1000이다, 2000이다, 3000, 3000까지 정도가 이제 보통 소용량으로 보고 3000 이상에는 이제 대용량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뭐 5000짜리도 몰드 변압기 있습니다. 10MV짜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금형이 자주 쓰여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수지 같은 걸 통을 놓게 되면 수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감겨지겠죠. 그러면 아까 그 절연 부분을 해가지고 진공을 안 해도 얘는 그 에나멜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개 같은 건 이제 부피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화변압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매끄럽지 않게.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타입은 안 씁니다. 왜? 공기 중에 다 노출이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절연 특성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몰드변압기는 다 진공을 하고 있다. 철선 같은 경우 자석 밀도를 감소해주면 히스테리시스손이 줄어들겠죠? 저손실 철심제를 쓴다. 그러면 규소광판도 비싼 게 있습니다. 철심의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철회사에서 규소광판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이름 있는 회사 쪽으로는 비싼 걸 공급해줍니다. 단가가 좋으니까. 근데 싼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철심 같은 것도 싼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고배양성 규소광판. 이런 거 성층철심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 뭐냐. 와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철심이 보시면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주위에서 와류선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성층철심은 이런 얇은 걸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와류선이 줄어들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데가 삐쭉하게도 만듭니다. 변압기 철심 보면 위에가 막 끝에 가서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옵니다. 거기서 와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철심의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 열간 압연을 하느냐, 냉간 압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철심의 또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보시면 대장장이 할 때도 열 간 다음에 열심히 때려지죠. 때려진 다음에 갑자기 찬물에 딱 집어넣죠. 그리고 또 열심히 때려지고 또 하죠. 그거에 따라서 안에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이 주석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간 압연 같은 경우는 열이 고르게 가해진 상태에서 압연을 하다 보니까 식을 때도 천천히 식다 보니까 그 안에 구조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냉간 압연을 하는 거는 갑자기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결정들이 깨집니다. 아모포스도 바로 그런 방식이죠. 안에 구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채워지는 부분, 균일하게 채워지냐, 빨리빨리 채워지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효율은 실측효율, 귀약효율, 전위효율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실측은 실측을 한 겁니다. 귀약은 귀약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 나중에 보시면 출력 부분이 있고 입력 부분이 있는데 출력 부분일 때는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전체가 어떻게 되죠? 출력하고 손실이 전체죠. 그 중에 출력 나오는 거는 어느 일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입력받는 거는 이제 전체 부분은 입력인데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게 조금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일 효율은 하루 동안의 효율이다. 그래서 1일간의 효율인데 전력량은 이 부분이죠. 1일간 출력 전력량에다 손실 전력량을 합한 게 전체죠. 그래서 그게 밑으로 오는 겁니다. 항상 밑에가 최대 또는 전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헷갈리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전체분의 평균이라고요. 최대분의 평균이라고요. 최대분의 평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 응용이 되니까. 수용률, 부등률 좀 틀려집니다. 수용률은 수용을 한다. 기기가 수용한다. 부하율은 부하가 쓰는 거고요. 수용률은 기기가 쓰는 거니까 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부하율은 부하가 쓴 거니까 부하를 쓴 전력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수용률에 대해서는 부하 설비의 합계고 그중에 최대 전력량 부분을 쓸 수 있다. 수용률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기장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요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입장을 하는 게이트 쪽에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지금 분당 몇 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입장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부하율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연산을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등률은 그게 이제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근데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하율, 부등률, 부하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하율 향상의 효과. 부하율 향상 대책. 부하율이라는 거 뭐였죠? 아까 최대분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분의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늘려서 그 수요 관리를 하죠. 그래서 부하율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타 시간대에 있는 부하율을 다른 시간대로 부하율을 옮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요 관리를 해가지고
부하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 수기부절 증가였죠. 전략적 소비 절약, 소비 증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수기부절 증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급 예비율은 지금 7,400이 아니라 한 8,0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관주경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관주경심. 왜? 관주경심. 그때 400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400만이 어떻게 나온다고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100만, 150만 해가지고 400만이 나왔죠? 그게 어디서 전력 예비율을 400만을 만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400만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산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0단계부터는 긴급 절전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경계 단계나 심각 단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나왔고요.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율. 키워드가 뭐였죠? 네 글자? 기억나시나요? 네, 설공운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대체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세 가지는 뭐라고? 설공운이 세 가지고 이제 대체 예비력 쪽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거 그림 그릴 때 6줄을 체킹을 해주시라고 그랬죠? 설비 예비력에 들어가는 게 설비가 이제 공급 예비력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정전되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확보는 이제 하절기나 동기회 때. 하절기 때는 아까처럼 수요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회 때도 지금 수요 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전선례 관리와 보호. 전압 조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어디서? 발변주배, 발전소, 변전소, 그 다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 네, 여기 송전선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ABR, PSS, 여자기, SR, SC, OLTC, SC, SBR, 주상변압기, 탭변압, SVR, 병렬 콘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여기선 썼죠. 승합기, 단상 승합기, 델타 결선, V 결선, 플리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고조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조파 경감 대책 뭐라고요? 수능 변리 P 델타.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 다펠스와 리액턴스 삽입, 그 다음에 PWM 방식, 변압기, 델타 개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역률 개선에 대한 효과. 이제 P 탄덴스 세타를 해가지고 Q는 P 탄덴스 세타에서 이 세타를 올려주기 위한 부분들. 손실을, 역률 계산하게 되면 손합 요실이라고 그러죠. 손합 요실. 손실을 저감하고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고, 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 역률을 향상할 수 있다. 손합 요소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역률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 이 수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콘덴서 설치 방법.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송배전 손실 감시 요인. 여긴 송전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전측.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선로에 대한 손실 경감 대책. 그러니까 나중에 송배전 손실을 물어볼 때 송전측에 대한 것들은 이런 걸 써주시고, 그게 뭐였죠? 송전측에 대한 그 전압 조정에서 나중에 보시면 손실을 저감한 부분이 뭐였죠? 다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그 복도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승합과 복도체.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3, 4, 5에서 76으로 하죠. 송전 용량은 송전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죠. 송전 용량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자꾸 고압으로 송전을 하냐면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양도 많고. 2회선 루프 계통. 1호선은 2회선, 3, 4, 5는 4회선. 그리고 7, 6호는 6회선을 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가공 송전선로에서 설명을 드렸죠. ACSR보다 더 좋은 조체. 이게 뭐였죠? 신도체 방식에서 TACSR, ST, 스타샤. 이런 것 같은 건 온도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더 올려준다. 얘가 뭐 90도, 100도다 그러면 얘는 150도, 220도로 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송전 용량은 1.5배에서 2배 정도 송전 용량을 올려줄 수가 있다. 똑같은 스퀘어인데 케이블 스퀘어는 480 스퀘어 똑같습니다. 근데 재질이 틀립니다. 얘는 ACSR. 요거 같은 건 뭐였죠? 알루미늄.
스탠포스트, 뭐, 레인포스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CV는 크로스 링크들,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절연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애우는 방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ACSR도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스타샷은 여기 써머리 붙은 거다. 요건 ST는 슈퍼 써머리다. 온도를 늘린 거다. 이런 내용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갖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나온 부분이 나왔을 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규정 전압을 유지한다. 배전 전압을 격상한다. 이런 거 나왔고, 적전 콩고저 배변으로 했는데, 예? 켈빈의 법칙에서 전류 밀도의 감소와 편화, 적전 콘, 고저 배변, 고압 대측, 저압 대측, 배전 전압 승합, 배변, 변압기에 대한 결산 방법, 변경, 변압기 탭 전압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여기서 아몰포스 변압기를 채용한다든가 변압기 배치와 용량을 적절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승합효과 이렇게 내용 나와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접지공사의 목적, 이건 접지의 목적은 인체에 대한 것들을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는 겁니다. 지금 고저압 혼축 시 저압선의 전이상승 억제, 이상전압 억제, 뭐 분담 억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더 써주셔야죠. 근데 인체에 대한 감전 방지 같은 내용이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기기 손상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가 뭐라고요? COS가 컷아웃 스위치, 그 다음에 IS, GS 이런 것들은 개폐기입니다. 스위치니까. 스위치입니다. 가스 개폐기, 예? 기준 개폐기. DS, 여러분이 알고 계신 디스커넥트 스위치, 달럭입니다. 리클로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클로저를 이용해서 2F, 2D로 해가지고, 빠른 식으로 이제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섹셔널라이즈는 리클로저하고 조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보시면은 고장 구간을 분리시키는 개폐기인데 고장 조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S자가 들어갔죠. 여기다 S가 들어갔죠. S가 들어가면 스위치라고요. 스위치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하 전류도 차단을 못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거는 정전이 됐을 때만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S 같은 경우는 오토 섹션 스위치죠. 이런 것들은 전단에서 뭔가 차단이 되고 나면 그때 무전압 때 자기가 떨어져 주는 겁니다. 2F, 2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정전이 됐다. 그러면 두 번 빠르게, 두 번 느리게 해가지고 뭐 1사이클, 2사이클, 15사이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 빠르게 느리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넣어줬다 빼줬다 하는 거죠. 리클로저도 보시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ASS 같은 경우는 걔가 부하 전류가 200A, 800A까지는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락 전류는 차단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ALTX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이거는 정전됐을 때 0.02초 만에 다른 쪽으로 절안해지는 절안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수용가 쪽에 보시면 L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가 어떻게 되죠? 로드 브레이커 LBS. 그러니까 LBS 같은 경우는 B자가 붙었습니다. 브레이커가. 거기는 LBS 같은 경우는 퓨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고 전류도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GIS에 대한 개요,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뭐 이런 것들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도해양고. 예? 고장전류 저기 애우실 때 고대 발전을 애웠죠. 그 다음에 저희가 DC 송전 애울 때 장점 단점 애울 때 전차무 고냉지 뭐 이렇게 애웠었죠. 절성무 충환 이유단 전차무 고냉지. 이것처럼 GIS 적용은 직류 송전 방식에 적용하는 데가 뭐였죠? 키워드가? 예? 네 글자? 해장연도가 뭐였죠? 해. 그리고 장. 연. 연계. 도. 도심지 부하. 이것처럼 얘도 도해양구로 외워주십니다. 도심지. 해. 해안 지역 같은 경우. 양수 발전이라든가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고전압 대용량증의 GIS를 쓴다. 이런 식으로 도해양구로 외우시면 됩니다. 얘도 키워드를 나중에. 그럼 키워드를 자꾸 반복하셔야지만 됩니다. 도심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또 똑같이 쓰시는 겁니다. 양수 발전에도 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GIS의 장점, 단점.
단권 변압기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SVC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스태틱 바 콤펜세이터.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데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빠르게 제어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리스터가 있다 보니까 고조파가 발생된다고요. 고조파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냉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냉각을 공냉식을 하느냐 순냉식을 하느냐 그런 냉각 장치들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HVDC 할 때 이런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냉각 장치가 들어갔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된다고요. TCR, TSC, FC, TCR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보실 때 보면 복합발전에도 어떻게 된다? 증기터빈인데 항상 뭐죠? 가스터빈을 2대를 돌리고 난 다음에 가스터빈의 용량만큼을 스팀터빈을 돌려주죠. 예? 가스터빈 돌리고 나온 그 증기를 가지고 스팀터빈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복합발전도.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런 겁니다.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은 콘덴서는 변화가 됩니다. 다단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액터는 하나를 가지고 그냥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터는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콘덴서는 연속적인 제어가 안 됩니다. 딱 투입하면 땅 100, 또 투입하면 200, 또 투입하면 300. 그리고 그거를 제어해주는 부분은 리액터에서 가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콘덴서를 300을 넣어주고 리액터를 50을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그게 250 kVA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사이리스터 시리즈 캐패시터. 이건 캐패시터나 리액터를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PVX 델타. V를 제어하느냐, X를 제어하느냐, 델타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콤에서 좀 설명드렸죠. 팩치에서. 그런 거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 같이 봐두시라고요. 픽스드 콘덴서를 픽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둘 다 제어를 하는 거. SVGC는 뭐라고요? SVG는 GTO 인버터를 이용해서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런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심지 변전소 설계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역류 개선 효과, 스폰 네트워크, 보엽조, 배전 자동화. 배전 자동화만 한번 보여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전 자동화를 할 때도 EMS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변압기 2차 측에서 배전솔로의 배전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에 변전소부터 해가지고 가는데 배전 자동화를 하려면 뭔가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앙에서 제어하기 위한 장치, 수용과 단말 장치가 있고 변전소에서 통신하기 위한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러면 중앙에서 제어하기 위한, 변전소에서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변전소에서 통신을 통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과의 단말 장치가 있고요. 중간에 FRTU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부분을 네 가지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FCCU, FRTU라고 얘기를 합니다. FRU가 아니라 FRTU라고 얘기합니다. RTU가 뭐냐면 리모트 터미널 유닛입니다. 근데 F는 피더입니다. 피더. 배전 쪽에 대한 RTU. RTU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CRU 이런 것들 커스터머 리모트 유니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수용과에 대한 단말 유니트다. 이렇게 선배 부자라고 제가 외웠죠. 선배 부자. 선로 운전 자동화, 배전 관리 정보 수집, 부하 집중 제어, 자동 원격 검침. 자꾸 헷갈립니다. 선배 부자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얘기죠. 제가 이거 표를 무조건 암기했다고 그랬죠.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첨정 건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16개 그냥 숫자를 그냥 키워드를 그냥 무조건 외워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표를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전 자동화 때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이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은 어떻게 되냐. 수원지구, 경인지구 때 이런 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배전 자동을 하지 않게 되면 1시간 동안, 90분 동안 가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배전 자동을 하고 나서 60분으로 이게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 전, 설치 후를 비교를 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따가 보시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 순간 전압 강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파워 퀄리티 쪽에서 플리커가 뭔지. 플리커 한번 설명드렸죠. 플리커는 우리나라 이제 델타 V10으로 하는데 2.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제어를 한다라고요. 2에서 2.5%는 그냥 그 주의입니다. 2.5%가 넘어가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델타 V10은 10번 깜빡인 갬스라고요. 1초당 1Hz 동안, 1Hz 동안은 얼마나 깜빡했는지 그걸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그랬죠. 100V가 1초당 99V로 떨어졌다.
10번 이상. 예? 그러면 걔가 1%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만약 1초로 떨어진 게 아니 그러니까 100V에서 99V로 10번 이상 떨어진 게 한 번이 있었다. 근데 100V에서 98V로 떨어진 게 10번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걔는 2%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10번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은 걔가 최종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제일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전력 공급자 측, 수용가 측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한다는 얘기죠. 항상 이제 대책을 할 때도 어떻게 이제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압 배전 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죠. 고압 배전 방식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세 가지. 뭐였죠? 예? 네. 근데 써주실 때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예? 수지식 해놓고 가로 열고 방사상식을 해 주셔도 되는데, 기본서에는 뭐라고 수한망만 외워주시면 돼요. 수한망. 예?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고압 지중 배전 계통. 어떻게 돼요? 거기는 수지식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방사상식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입선, 절치식, 그리고 환상식,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스폰 네트워크, 네트워크 프로텍트의 동작 특성. 이건 스폰 네트워크에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저압 배전설로 구성 방식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세 가지 했는데, 예? 저압설로. 저압 뱅킹도 있었고 저압 네트워크도 있었습니다. 여기 환상식, 망상식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압에서는. 그 뱅킹하고 네트워크 방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아까 뭐라고요? 퍼져나가는 부분이라고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라인 퓨즈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쓴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전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공으로 수전 받냐, 지중으로 수전 받냐, 아니면 단상 2선식을 받냐, 단상 3선식을 받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배전 방식의 종류별, 한 성당, 공급전력, 선전력, 소유전선량 비교 설명화.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10점짜리로 나오면 쓰실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요. 25점짜리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10점짜리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을 때 쓸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다 비교하게 되면 25점짜리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비교를 해라. 그러면 장수가 좀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을 비교해라. 이거 한 페이지면 끝납니다. 이런 건 10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상 4선식 다중접지로 통일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를 밝히시오. 여기 이따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이거. 여기 배전전압을 2배로 승합하게 되면 몇 배가 늘어나겠냐. 이거 아시겠죠? 몇 배일까요? 4배죠.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봐도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증명을 해주시려면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순서만 알고 계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33kV에서 66kV 승합했다. 그럼 송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4배로 늘어나겠죠?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그걸 똑같은 내용인데 응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뭐, 손실의 비는 어떻게 됐냐? 3상 3선식과 3상 4선식 두 개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뭐, 3분의 3이 나오고 3분의 4가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오겠죠. 0.75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내용들. 표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표를 정리한 자료를 그 전에 이제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넘어가고. 전기적 특성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RLC. 그래서 RLC에 관련된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압 강하율, 임피던스, 전압 강하율, 역률.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 보면 단거리 송전설의 전압 강하 배우셨던 그것들을 똑같이 응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기준이 뭐냐? 요것만 틀려집니다. 전압 강하율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뭐분의 뭔데 기준이 뭐냐? 요것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전압 강하율은 현재의 전압 강하입니다. 현재 송전단하고 수전단입니다. 전압 강하율을 할 때는 송전단하고 수전단이 되는데 전압 변동률이 들어가면 전부와 무부하가 됩니다. 전부와 무부하. 예? 그거만 틀려집니다. 나머지 똑같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압 강하율은 현재를 보는 거니까 송전단하고 수전단인데 전압 변동은
얼마나 변동이 됐냐? 그러면 무부하가 걸렸을 때하고 전부하가 걸렸을 때 얼마나 변동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라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혼돈이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손실계수, 아까 얘기했죠. H, 분산 손실계수, 스몰 h. 이렇게. 근데 여기 부하를 해가지고 1과 F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있고,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네. 1, H가 여기 있고, F가 있고, 여기 F자승이 있고, 여기 0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H고, F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F자승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따가 보시면 설명을 되어질 거고요. 부하 형태에 따른 분산 부하율 및 분산 손실계수. 여기서도 보시면은 얘가 좀 색깔이 틀려지죠? 좀 더 중요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형태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적으로 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압 강화. 보시고. 이런 것들 조금 더 색깔이 틀려지죠? 제가 지금까지 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배전 손실 경감될 때, 적전, 콩고저 배변. 빼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예? 콘덴서 설치. 예? 그 다음에, 고압 쪽에서 고압 배전선로에 대한 대책. 저압 배전선로에 대한 대책. 콩고저 배변. 배전 변압기 쪽에 대한 대책. 아니면 변압기에 대한 탭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 쓰시고, 고압 선로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선로를 뭐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한 대책이 들어가겠죠. 저압 선로도 선로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다가 나옵니다. 그럼 그 키워드를 보고 그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이해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몰포스 변압기 특징은 뭐라고요? 아까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주시라고요. 변압기 효율은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부하일 때 최고 효율이 된다는 거 증명해라. 나머지 최대 효율 이렇게 보시고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변압기 과부하 얼마나 됐냐 이런 것들이고 관리와 보호, 전압 조정 설비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LDC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부스터 방식 같은 경우 LDC는 라인 뭐 드롭 컴펜세이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죠. 이게 바로 지금 그 발전기 쪽에서는 AVR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전소 쪽에서 모선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보고 그 변압기에 대한 탭을 제어할 때 이 LDC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승합기 용량을 얼마로 하느냐, 뭐 역률 저하 원인, 역률 저하 원인, 역률 개선 방법, 역률 조정으로 인한 이익 세 가지. 이게 뭐였죠? 키워드가? 예? 소남 요설. 손 뭐라고요? 손실을 저감하고 전압 강화를 경감할 수가 있고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요금 같은 게 들어가라고요. 뭐 제가 뭐 나중에 쓰다 보면은 요금, 신뢰도, 설비 이용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뭐 이런 거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막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가서 만들면 됩니다. 10가지 쓰시오. 10가지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을 쪼개서 쓰시면 됩니다. 10가지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그럼 4가지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5가지로 만들면 됩니다. 일단 5가지를 채워놓고 그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나와 있으면 기본적인 점수는 줍니다. 역률 개선형 콘덴서 설치 위치. 어디다 설치하는 게 경제성이 있을까요? 메인에다 설치하는 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단에다 설치하는 건 효과는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근데 많이 달아줘야 되니까. 설치 위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전력용 콘덴서가 같이 설치되는 기기가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방전 코일, 직류 리액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요? 한전 변압기 OMV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18개라고 그랬죠. OMV를. 18개로 나누면 278인가? 한 280kV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고? 6개. 그러니까 한 상에 걸려있다고 그랬죠. 6개 그리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병렬 그리고 여기 부분 빠지고 하나, 둘, 셋 병렬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전저항, 그 다음에 이제 직렬 리액터가 여기 끝에 걸린다고요.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여기 이제 차단기 걸려있고요. 그런 그림을 자꾸 훈련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방전저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전 리액터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방전 코일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 용량은 몇 배가 되겠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고 연결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소유 콘덴서 용량, 내용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콘덴서 용량, 이게 콘덴서 용량, 배전장압 승합의 필요성과 효과, 누전 차단기, 접지공사, 외암에 대한 부분, 전력 품질 부분, 여기 보니까 고조파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더 키포인트를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조파는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전력 품질은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역률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전압 조정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분산 손실 기술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빈도가 약하니까. 예? 전력 품질 특성, 플리커 이런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조파의 발생 원인, 영향, 대책이 뭐였죠? 키워드 6글자. 수능 변리 P델타. 자꾸 제가 최소 3, 4번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많게는 10번. 이 수능 변리 P델타만 오늘 한 10번 해드립니다. 나중에 고조파 나왔을 때 수능 변리 P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리액터 설치, PWM, 그 다음에 뭐 델타, 변압기 델타 결선. 거기다 살을 붙이시라고요, 자꾸. 이게 안 나오면은, 키워드가 안 나오면은 그 형태가 안 나오니까요. 고자파 전류엔 중성성 과열 현상,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역률 저하 현상,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호 방식에 대한 그 부분.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뭐 COS, 이런 부분 좀 떨어지지만, 나올 때도 됐습니다, 배전솔로 쪽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 관계까지 해서. 그 다음에 배전 계통의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전류 밀도에 뭐 아까 나왔죠?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고압조합 이런 부분.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이니까 약간 틀려집니다, 내용이. 팩트에도 보시면 송환설신이라고 했죠. 송환설신이 뭐였죠? 송전용량 증대, 안정도 향상, 설비 이용률 향상, 신뢰도 확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팩트를 썼다고요. 이 신뢰도나 공급 신뢰도 어디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은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잘 모르시면 신뢰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설비 이용률 갖다 쓰는 겁니다. 요금 절감. 경제적으로 되는 걸 쓰라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튼튼한 거 써야 된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런 내용을 막 갖다 써서라도 채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키워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을 더 채워주시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저런 그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전기술 총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거. 배전 쪽은 이제 자료들을 저도 배전을 안 하다 보니까 한전에 계신 분들한테 배전 자료를 막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자료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찾아서 보시라고 쓴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배전기술 총잠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전에서 나와 있는 배전 쪽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이거 말고 또 좋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개 제가 더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배전 쪽에 있는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업체별로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AS나 리클로저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딱 봤을 때는. 정확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기가 힘드시니까. 계통의 구성, 전력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1장에서도 나오죠. 송배전공에서.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전 계통에 대한 구성을 이제 배운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되냐? 고압인지 저압인지, 가공인지 지중인지. 이런 걸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전전압별로 표준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배전솔의 전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고압인지 저압인지, 전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선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대충 콘셉트를 잡으셨겠죠? 가공인지 지중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이거 보시면은 배전설비 계획할 때 품질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구나. 이 품질은 중요하다라고요. 뭐야? 공급 신뢰도, 전력 품질, 전압, 주파수, 플리커, 고조파, 순간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어본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품질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고조파나 플리커나 전력 품질, 그다음 아까 공급 신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정도. 이런 PQ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게 전압 강화고 어떤 게 순간 정전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경제성 평가는 빼고요. 설계, 아까 정기적 설계가 바로 선로 정수입니다.
13장에 뭐라고요?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이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선로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RLC가 어떻게 되는지, 전압강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유도장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전선로의 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인입선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 ABC가 나옵니다. ABC가 뭐지? 예? 에어 번들 케이블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중성선이 있고요. 거기 바깥에 ABC 상을 이렇게 꽈서 이렇게 한 겁니다. 꽈서 이렇게 돌아갔다. 나중에 보시면 에어번들 콘덕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무정정보법들 나와 있는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버킷으로 이용하는 건 알겠습니다. 바이패스로 알겠습니다. 나머지 뭐 할차 이용한다고 되는데 제가 안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무정정보법은 자주는 안 나왔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얘는 10점짜리로 한 2번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 지주가 뭔지, 전선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립니다.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구조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배전 계통의 보호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아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쓰시려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걸 상호 보호협조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맨 앞에 나온다. 자동 재폐로 차단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 구강 개폐기. 뭐라고요? 차단기는 고장조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맨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폐기는 뭐예요? 스위치라고요. 얘는 브레이커입니다. 얘는 스위치고 그 밑에 있겠죠. 그 밑에 이제 선로 퓨즈가 있고 고장 구강 개폐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리크로저가 있고 밑에 이렇게 내려가져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기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전 자동화. 중요하게 다뤄놨습니다. 이렇게. FRTU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FRU가 아니라고. 피더 리모트 터미널 유니티. 배전선로 자동화 단말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3개인가 4개 업체에서 똑같이 만듭니다. 스펙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판매만 합니다. 제조사만 틀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한전 같은 경우. 왜? 거기에 스펙을 만족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학에서 이런 FRTU 같은 건 3개인가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중배전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예비포트. 근데 NDIS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DAS가 뭐라고요? 배전 자동화라고요. NDIS는 한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NDIS 업무가 지리정보 시스템. 나중에 보시면 GIS, 지리정보 시스템 같은 게 적용이 된 거다. 그래서 NDIS를 통하게 되면은 배전 자동화에서 어디 지점에 뭐가 떨어졌다라는 게 다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단기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 있는 차단기. 그러니까,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이렇게 각각의 차단기의 연결 상태가 나와 있고 거기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지리까지 같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업무 흐름 관리. NDIS로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묶어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스를. 이런 부분 정도가 더 있다. 주요 화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내선 개개 업무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분산형 전원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만 됩니다. 분산형 전원할 때 보호흡조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8글자? 분산형 전원에 개통을 연결해서 쓰다 보면 보호흡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키워드. 이건 나옵니다. 전보고독 단상역주. 예? 전이 뭐였죠? 전압, 보호흡조, 고주파, 조류, 전보고독, 단독운전, 전보고독, 단독운전, 단락용량, 단상, 상불평형, 단상역주, 역률, 주파수. 이걸 어떻게 그러죠? 혼자서 전보고독.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가지고 한상에서 술을 먹었다. 거꾸로, 술주자 해가지고 거꾸로 먹었다. 혼자서.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1호사 측에 분산형 전원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 용량이 크면은. 근데 대부분 분산형 전원들이 뭐죠?
신재생 에너지 안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도 3개, 8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이런 식으로. 분산형이 전원이다 이거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연료전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형 전원인데 그게 변동을 한다는 얘기죠. 왜 태양열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불이 햇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이 됐다 안 됐다 하겠죠. 그러면 전기가 발생이 됐다 안 됐다 하면은 악셀레터가 밟았다 안 됐다 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움직이죠. 클럭클럭 하죠. 마찬가지로 풍력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때 이제 전압 변동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죠. UPS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전이 됐을 때 정전이 된 거를 배터리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다가 그걸로 다시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저희들 인버터의 개념을 똑같다라고 보는데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습니다. 예?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컨버터고요.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인버터라고 합니다. 냉장고도 인버터 달려있다고 하죠. 근데 그 안에는 컨버터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UPS의 컨버터는 컨버터라고 안 하고 렉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정육이라고. 육상정육이 얘기하죠. 정육이가 바로 그겁니다.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정육이거든요. 그걸 렉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역조류. 단독운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단독운전이 뭐냐?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면은 발전기가 여기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용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발생된 게 수용가 쪽으로 전기를 공급하죠. 근데 한전이 정전이 돼도 얘는 이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 발전기 용량으로 이 수용가를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한전에서 끌고 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쪽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이 피크 부분을 줄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하가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거꾸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이때 남는 전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판매하는 것들이 어떤 냐에 따라서 열병합 발전이 되겠죠. 복합 발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열병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열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열을 먼저 쓰고 남는 전기를 그 아파트 전기 세대에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산형 전원 같은 건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소비 전력은 작기 때문에 거의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내용들을 별로 안 쓰고. 그러면은 한전이 정전이 됐는데도 얘가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P값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할 때는 뭐냐, 그 병렬운전 조작합이라는 걸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값만 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은 P값은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Q값이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단독운전이라는 건 얘가 죽고 얘 혼자 운전하는 게 단독운전입니다. 지금 한전하고 병렬운전을 하지 않고 한전하고 별도로 자기가 혼자 운전을 하게 된다. 이게 단독운전인데 여기 차단기가 떨어졌는데도 한전 차단기가 있고 수용가 차단기가 있습니다. 수용가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왜? 과전류가 안 흘렀으니까. 이쪽으로 사고가 났으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전이 있고 수용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럼 사고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여기서 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부하 측에서 흘러가는 건 별로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전 차단기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 부분은 그걸 감지를 못하니까 못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발전기의 P나 Q에 같은 걸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조류라는 얘기인데, 역조류. 거꾸로 조류가 흘러간다. 조류 계산이 뭐라고 그랬죠? 전력계통공학의 4장의 전력조류 계산이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전력조류 계산이라고 해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을 보는데 유효전력이 올라간다. 그럼 역조류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하가 없죠. 왜? 사고가 나면은 저항밖에 없습니다. 지락사고가 나니까 거기 아크 저항밖에 없으니까 여기 P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부하가 없으니까. 32P로는 제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32Q. 사고가 나면 무효성분이라고요. 지락전력 흐르죠. 지락전력 흐르는 건 Q성분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Q성분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32Q 가지고 거꾸로. 왜? 우리는 P를 공급을 하지 Q를 공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Q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여기서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여기 떨어뜨리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병렬운전할 때 이제 보호협조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콘셉트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기술 총량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따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령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배전 방식의 종류별 한성당 공급 전력, 선전류, 소요 전선량을 비교 설명하시오. 제가 여러분 답안지 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수식화하라고 그랬죠.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단상 이선식 그림 알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단상 이선식과 여기 단상이 있으니까 두 선만 나와있죠. 한 상이 접지가 돼 있죠. 단상 3선식은 가운데 접지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상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110V. 여기하고 여기는 상전압이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성간전압이 걸리니까 220V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에 퓨즈를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 퓨즈를 넣지 말라고 하면은 3상 4선식을 예를 들면은 R상, S상, C상, N상이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어떻게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 S상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중성선에 여러분 보시면 3P짜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 4P짜리를 쓰는 거 있습니다. 한전 수용가는 무조건 한전을 저압으로 수전받는 건 4P를 써야 되는데 수용가들은 4P를 잘 안 씁니다. 3P를 쓰고 중성선을 직결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여기를 이렇게 3P만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성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걸 회로를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성선이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중성선이 단선이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걸렸죠? 220V가 걸렸고 220V가 걸렸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380V가 걸리죠. 양쪽에. 회로적으로. 회로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가 더 걸린 겁니다. 원래 220일 때는 요게 이렇게 회로적으로 하나만 걸렸는데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전등이 하나가 더 걸렸으니까 하나가 걸렸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220이 걸렸는데 지금 380이 걸렸죠. 그러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0V 두 개 440V에 380V가 걸렸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이 380V가 균등화가 됩니다. 그러면 220 걸리던 게 380이 이쪽에는 하나는 250V가 걸려버리고 한쪽에선 130V가 걸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0V짜리는 전등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중성선 단선되면은 이 전등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즈가 끊어지면 얘가 끊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3상 3선식은 델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3상 4선식은 중성선이 연결이 돼 있죠? 고장 전류할 때도 제가 1선지락이나 2선지락에 대한 고장 조건 할 때도 그림 반드시 그려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선당 공급 전력을 비교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딱 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한선당 공급 전력입니다. 단상 2선식은 총 전력은 뭐라고요? 한선이니까 한선에 한 가닥으로 해서 보내주죠. 얘는 지금 단상 3선식 같은 건 양쪽에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110V로도 보내주고 110V로 보내주니까 두 개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죠, 전력을. 얘는 그래서 두 개입니다. 3상 3선식은 루트 3배만큼 보내주는 거죠, 전력량을. 근데 3상 4선식은 어떻게? R상, S상, T상이니까 세 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선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콘셉트만 자꾸 움직이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얘는 루트 3, 얘는 세 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다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걸 쓰실 때도. 그럼 P1은 어떻게 되냐? 선이 두 개가 같죠? 선이 두 개가 같지 않습니까, 여기. 얘 선이 세 개가 같고, 선이 세 개가 같고, 얘는 선이 네 개가 같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선이 두 개가 같는데, 이 전력을 하나만 보내줬죠. 그러니까 그 P값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이만큼의 전력량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다. 공급 전력을. 한선당에 비교했을 때 지금. 얘는 세 선이 같죠? 한 선, 두 선, 세 선이 같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죠? 얘는 세 선에 루트 3만큼 같죠?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네 선에 세 개 전력이 같죠?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공급 전력이 얘가 75%가 되고, 얘가 57.7%가 되고, 얘가 얘가 어떻게 되지? 66.6%가 되고, 얘가 50%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알고 나서 딱 표로 정리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컨셉만 선전류를 비교한다. 요것도 쉽습니다. 근데 단 기준이 뭐냐? 기준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한다. 단상 2선식을 비교해가지고 단상 3선식.
그리고 3상 3선식. 3상 4선식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단상 3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일 때를 I1이라고 하면 단상 3선식을 I2라고 하면은 아까 어떻게 되죠? 전류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건 I는 P 나누기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이 전력이 뭐라고 그랬죠? VI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요게 2배가 되는 거죠. 단상 3선식에는 2배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 되니까 선전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50%만큼.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3이라고 그랬죠? 3이라고 했죠. 근데 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항상 2라고, 2. 2분해하게 되면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얘는 57.7%가 되는 거죠. 선전류는. 예? 이용률은, 선전류는 33.3%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 전선량.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만 딱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100%라고요. 그러면은 I2는 2분의 1 I1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2배만큼의 전류가 양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50%. 그러니까 여기는 I1은 2배의 I1의 자성, 2배의 I1 자성 되는데 얘는 2분의 1 I1만큼 가니까 요거를 예? 그렇게 계산하면 나중에 4분의 1이 나오고 4분의 1에다가 앞에서 계산했던 부분 2분의 3 하면 8분의 3 해가지고 37.5%가 나옵니다. 요건 좀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근데 아까 기본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1, 2, 루트 3, 3. 그거만 알고 계시면은 다 응용이 됩니다. 그걸 다 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힘들어지는 게 나중에 요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R1이 있으면 여기 A1입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R1과 A1, R2하고 A2. 요거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바뀌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자승이 되다 보니까 4분의 1이 된 겁니다. 아, 요게 4분의 1이네. 죄송합니다.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지금 요 비율로 들어가는 겁니다. 면적에 대한 비율. 그래서 제가 보시면 그 전에 역류 손실 전산중 전력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라고 그랬죠. 전력에서 전류를 통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항, 단면적, 중량. 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죠? 전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류를 이용해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단면적 같은 거, 전선량을 비교할 때 이 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 제가 저단중이라고 했죠. 전선량 비교할 때, 전선의 총량을, 중량을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저단중, 중량을 비교한다. 저항을 이용해서 단면적을 이용해서 중량을 계산하면 된다. 어떻게 됐죠? 저항을 이용해서 단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중량, W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앞에서 배웠던 걸 똑같이 응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75%, 35%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교재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